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팍 뉴스 지금 만나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팍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2차 재난지원금 마침내 오는 28일,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이 내일입니다.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네. 지원금 일정을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우선 국회 통과 전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자한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대상자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이번 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조속히 지원되는 지원금은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또 소상공인 대상 새 희망 자금 등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급되는 새 희망 자금의 경우에는 대상 상공인이 291만 명 정도인데 이분들에게는 28일경에 지급이 됩니다. 또 특별 돌봄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이 약 532만 명 규모인데 이분들한테는 25일에서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같은 이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이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은 추석 전 지급 대상으로 이들에게 50만 원이 전달이 되고요. 또 취업을 하려 했지만 이제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29일쯤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심사를 좀 거쳐야 하시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심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분들은 11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자, 온누리 상품권 이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 추석 민생 대책이 일환인데요. 오늘부터 전통시장 상품권, 이른바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인데요.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종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정부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했더니 열흘 만에 4,500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올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없습니다만 이 명절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대폭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에서 많게는 45% 저렴하게 판매가 됩니다. 네, 그 신용대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결국 이거 막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부터 경고를 받은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다 대출을 받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금융당국부터 경고를 받은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춤한데요. 실제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은행이 17년째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원인데요. 앞서 16일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2,400억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네.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오늘 2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이제 은행들이 신용대출 관리를 더 강화하고 있는 셈인데요.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강화 방안은 우대금리를 좀 축소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안,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포함한 특수직에 대해서 연소득의 최대 270%까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이제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신용대출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19일에는 2020년도 2차 순경채용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또 시험 시간 추가 제공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자, 이 시간에 19일에 직접 순경 채용 필기시험을 보신 분입니다. 응시생, 자, 박모 씨 연결해서 해당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름을 좀 가려야 돼서 제가 지금 박모 씨로 지금 했는데, 네, 예.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문제 유출, 답안 체크 추가 시간 등 이제 한마디로 공정성 논란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직접 치르신 건 아니죠? 네. 그럼 뭐 어디서 치른지는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요? 조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지역에서 보셨는지. 자, 그러면 자, 시험 치르신 다음에 그 응시생들 반발, 뭐 이런 여기저기 뭐 기사화 됐습니다. 이거 네. 보시고 어떤 심경이셨어요? 이게 시험이 수시로 치러지는 소규모의 시험도 아니고 네. 1년에 2번씩 있는 네. 국가공무원 시험인데 네네.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좀 너무 허탈하고 네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불공정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더군다나 1년에 2번 하는 시험이니까 그 준비도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텐데. 네.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떤 심경이십니까? 그냥 준비했던 게 약간 물거품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굉장히 분노하셨겠습니다. 네. 네. 자, 경찰은 그 필기 합격자들을 다수 뽑고 불합격자에게도 그 한 문제에 대한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마음에 드십니까? 또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네. 결국 최종 점수 합산되는 이 추가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험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밖에도 자, 그 순경 시험이 고위 경찰 시험보다 훨씬 어렵다. 또는 뭐 지엽적이다. 뭐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직접 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 지역적이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지엽적이다. 네, 기출과는 다르게 예. 자꾸 문제를 맞추기보다는 정말 못 맞추게 내는 경우가 많고 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보다 운 좋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네네. 실력을 제대로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문제라면 이제 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네. 그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분들이 별로 노력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지엽적인 네. 그것이요. 네. 그 지엽적이기도 하면서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좀 쉬우면 나을 텐데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앞으로는 이 시험 이거 관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선 네. 시험 문제도 네. 검수가 중요하겠지만 그 네. 시험장에 들어오시는 감독관 분들에게도 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독관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네. 만약 이번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번 문제가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네. 이렇게까지 유출되고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험 문제의 어떤 문제점과 별도로 또 관리 부분에서 감독하는 분들도 제대로 좀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경 채용 필기시험 직접 치르신 한 응시생이었습니다. 자, 순경 채용 필기시험의 이제 공정성이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이제 하루가 지나서야 고사장에서의 불공정한 감독 과정 인정하고 사과하고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 경찰 출신이기도 하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제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순경 시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고 예, 예.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네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네네. 유사한 시험은 본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순경 채용 필기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서 일부 시험장에 정정된 지문을 철판에 뭐 적어놨다 네. 한 건데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제 치러진 이 시험에서 선택 과목 경찰학개론 시험이 한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경찰학개론요. 그렇죠. 예. 이 시험 시작 전에 이 문제를 정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네. 한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하라고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정 시점 자체가 시점. 시험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아. 아직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제출하기 전이었는데 네네. 미리 칠판에 이 문제 정정 사항을 적어두니 한 수험생이 이 칠판에 적어둔 문제 네. 정정 사항을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네. 그리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예. 이 공유된 내용이 수험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공유가 됩니다. 아 커뮤니티. 이미 이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당연히 예, 예. 불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역시 이 경찰학 문제 시험 정정을 위해서 한 시험 감독관이 몇 페이지 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정하세요라고 알려주는데 알려준 시점도 역시 시험 시작 전이었습니다. 역시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 책 등을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도 미리 문제를 알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뭔가를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험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전체 문제를 풀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하니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미리 네. 알려주자 뭐 이런 의도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있을 때는 예.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서 네. 정정된 문제를 기재에 같이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시험 감독관에게 예. 직접 알려주라고 재량을 네네. 맡길 때에는 일부 이런 네.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독관에 따라서는 수험생들을 나름 배려한다고 시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험 문제 안에 정정된 문제지를 별도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경찰도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 배부지를 별도로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은 그 시험 이걸 준비한 주최 측에서 당연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알았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을 텐데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어눌한 방식으로 한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 외에도 그 시험 늦게 시작한 고사장이 있고 네. 또 마킹 시간을 추가로 준 고사장도 있다. 네. 천안의 한 예. 시험장인데 네, 네, 오전 네. 10시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 네.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네. 이분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시험 시작 안 했어요. 문제지 펴지 마세요. 덮어두세요. 네, 네. 실제 시험은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감독관 외에 부감독관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예, 예. 부감독관이 다른 시험장 상황을 보니까 이미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 상황을 감독관에게 예. 알리자 그제야 시험 시작을 알리게 됐는데 그 예. 시점이 1분 늦었습니다. 즉 10시 1분에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1분이 부여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충북의 한 시험장에서는 이미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한 수험생이 아직 답안지 마킹을 못했는데 네네. 시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은 예.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네, 그냥 답안지를 다 수거해야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수험생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네네. 1, 2분 정도 시험 시간을 더 줍니다. 네.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도 그만큼 1, 2분 시간을 더 부여받은 상태에서 예. 그 시험장 안에 있던 수험생들은 예. 다른 시험장 안에 있던 수험생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네.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었죠. 예, 예. 아니 감독관들을 어떻게 추리길래 이렇게 이런 감독관들이 이렇게 좀 어눌하게 감독관들은 대응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경찰 시험의 경우에는 네.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네.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이 감독관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겠죠. 평소에 일선에서 네. 일을 하시고 또 내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 네. 당번 개념으로 일정한 순번에 따라서 네네. 배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육을 받는다고 봤는데 이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본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나 처음 와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설익은 듯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이 일제히 시작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전날 그리고 시험 시작 직전에도 네. 이러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사전 고지를 재차 반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네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봤다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건 네. 역시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뭐 이 감독관 어떤 전문 감독관을 뭐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그렇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긴 어려울고요. 저도 사실은 그 이제 우리 회사의 신입 기자들 뽑을 때 네. 그 출제할 때 이제 시험 보는 고사장이 직접 가서 이제 감독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사실 앞으로는 혹시 가게 되면 정말 이런 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야겠네 보니까요. 예.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재차, 3차 네. 가중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시험 네. 감독관 입장에서도 예. 나의 행동이 혹여나 이 시험장 안에 수험생들을 배려해주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다른 시험장 안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예. 통일적이고 네.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감독관으로서 또 부감독관으로서 네. 행동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경찰은 뭐 사과하고 후속 대책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네네. 뭐 이제 모든 불합격자에게도 그 한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 추가를 준다고 하는 건데 이 네. 조치는 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는 고육지책하다 보이는데 예. 이 이상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을 쳐야 되는데 예.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네. 수험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겠죠.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서 합격자를 추린 다음에 네. 이 경찰학 출제 오류 문제를 전부 마친 것을 전조로 해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불합격자 중에서 혹여나 합격자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분들을 원래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뽑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예. 되면 사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이 시험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쳐도 예. 다음 시험에서 예. 원래 선발 예정했던 인원을 그렇죠.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네.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보니까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시험장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었던 거죠. 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다른 주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집중된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재판은 근데 지금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2018년 5월에 기소가 됐는데 2년 예. 4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그렇게 오래 끌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보니까 이 불출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재판장이 고민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2019년 3월에 인정신문이라고 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묻는 절차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 직후에 재판장이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 줍니다. 그렇지만 2020년 4월에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네. 이번에도 인정신문을 해야 하니까 역시나 또. 전두환 씨가 출석합니다. 그런데 네네. 그 이후에도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 줍니다. 일단 재판장들이 허가를 해준 이유가 건강 문제도 있지만 고령인데다 출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경호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네네. 이 사건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장기 3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이 신청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 줍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피고인이 모두 다 출석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주고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재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2년 넘은 건 참 네.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자, 정씨 측의 증인 4명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출석할 확률 이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필 전 네.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그러니까 팀장급 조사관 1명, 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광주 출동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인데 네. 일단은 장사복 전 참모장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네.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광주 출동 무장헬기 부대 육군 103 항공대장의 경우에는 네. 폐문 부재,
증인 출석 요청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필 전 육군항공사학장 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한 명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그와 같은 불출석 사유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오늘 재판에서는 이 증인 2명에 대한 신문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변론 종결하겠다. 네. 뭐 뜻 밝혔는데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재판은 한 번 재판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판을 열게 됩니다. 쟁점이 첨예하고 검사와 변호인 측이 다툼이 심하면 심할수록 재판은 자주 열게 되는데 2년 4개월을 이어온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인 신문이라는 건 재판장은 1시간 정도 예상을 해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증인 신문 기일을 열고 그때 종결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변론이 종결되게 되면 한 달 내지는 2달 뒤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또 이게 너무 오래 끌었다는 그 여론에 대한 압박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연내에는 무조건 마무리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연내 1심 재판, 이게 1심이니까 선고될 가능성이 그럼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1심 선고일에 뭐 전두환 씨 광주지법 서게 되겠네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인정신문,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묻는 절차, 그리고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전두환 씨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 그날 아마 선고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직접 출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정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언론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결국은 이 자체가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만 이 쟁점 허위사실이어야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판을 통해서 전두환 씨의 유무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면으로 판단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위사실이 입증되려면 그 이제 헬기 사격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증거들이 많이 지금까지 사실 나온 상황이죠. 아마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분명히 입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소 지나다 보니까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검찰은 당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진 건물 외벽에 타는 등 그리고 그 감정 내용을 토대로 헬기 사격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명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4명 예정됐던 증인들은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즉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인데 검찰이 이 정도 입증을 해낸 상태에서 전두환 씨 측이 추가로 증인 신문 4명을 요청한 것 자체는 전두환 씨 측이 이 검찰의 입장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두환 씨 측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장이 이들의 증인 신문을 받아들여 줬던 것 자체도 1차적으로는 검찰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4명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 받아들여 줬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증인신문에서 특별히 이 검찰의 입증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언 내용이나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랍스터 구이 올해 몇 번 잡숴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에 랍스터 구이가 나왔다. 저는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렇게 랍스터 구이, 대게 요리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제공한 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할 이런 좋은 음식들을 제공한 분이 준비하신 분이 사실 그 학교의 영양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8년 동안 전국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던 세경고등학교 급식 준비해 주신 분 김민지 영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동 세경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아, 네. 정말 그 랍스터 구이 해주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네, 학생들에게 이벤트데이 식단으로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랍스타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5번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2달에 한 번 정도씩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그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랜만이 아니고요. 한 3년, 4년 동안 저 랍스터 구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거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네,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예. 저도 맛있게 식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럼 이 랍스터 말고도 뭐 어떤 요리들을 학생들한테 해주신 거예요? 또? 최근에 제공했던 특식 중에는 홍게 한 마리를 올린 홍게 한 마리 짬뽕이나 뭐 랍스터 파스타, 뭐 장어를 곁들인 장어 덮밥 예. 등의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특급 메뉴 준비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특히 이 재료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뭐, 대게, 장어, 이런 고급 재료, 이거 값이 비쌌을 텐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셨어요? 이런 특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 식단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월 단위로 식품비를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특식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날 식품비를 아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급식 단가, 평균 단가가 있죠? 네, 저희 무상급식이라 4,800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4,800원에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맞추셨다니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어허. 네. 매달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네. 어떤 날은 일반 식단을 제공해서 단가를 절약하고 뭐 이렇게 특식에 나갈 때는 단가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예고 좀 주십니까? 뭐 이를테면 뭐 한 달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랍스터 나온다. 뭐 혹시 학생들한테 예고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특식이 나갈 때는 네. 학생들에게 뭐 SNS나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달 언제 랍스타가 나가니 꼭 네. 먹으러 오라고 네. 이렇게 홍보나 안내 문구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학생들 100% 학교에 나왔겠는데요? 네, 학생들 출석률도 높지만 진짜 네.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걸음 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오면 네. 뭐 랍스타나 특식이 나가면 네.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소리가 그래요? 달라서 네. 그 뛰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에 뭐 군침 도는 학생이다. 네. 뭐 기대에 기대에 가득 찬 학생이다. 이런 게 다 느껴집니까, 그러면? 네, 저도 그래서 더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특식도 더 맛있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의 기대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항상 맛있게 식사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해줘서 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치 네. 꼭 무슨 엄마처럼 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네. 예. 네. 근데 이렇게 사실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거의 없어서 근데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메뉴를 차별화하고 이런 좋은 음식들 준비하시게 된 어떤 계기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제 학창 시절 때는 급식실에 대한 별다른 추억이 없어서 예. 저희 학교 학생들은 급식실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또 졸업하고 나서 급식실이 즐거운 기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2016년에 그 장관상도 받으셨습니다. 장관상 표창도. 네. 어, 잠깐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니까 학생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상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인데 끊임없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면서 그래도 힘든 점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2시간 내에 1,0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네. 또 대량 조리를 하다 보니까 뭐 위생도 지켜야 되고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힘이 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겠죠. 네. 그런데 학교를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학생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울고 싶었을 텐데. 예. 그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네. 마음 너무 무겁고 네.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새로운 도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로운 제가 도전. 네. 영양사로 근무하진 않지만 네. 음식에 관련된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세요? 나중에 혹시 뭐 어디에서 일하실지 모르시지만 거기 좀 저희랑 다시 한번 인터뷰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네. 좀 찾아가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든 학생들한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예. 제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유일한 활력소였던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예. 급식실에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고마워야 되지, 오히려 김민지 요한석께서 고마우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네. 추억 만들어줘서 오히려 더 고맙다. 이런 말을 네. 꼭 학생들한테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민지 전 파주 세경고등학교 영양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네, 한 발 더, 한층 더 깊숙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뉴스. 뉴시스의 김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YTN 라디오 스튜디오 좀 처음 오신 처음 거죠? 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생각보다 훨씬 네, 깔끔하고 예, 지저분할 걸로 아니 생각했어요. 그건 아닌데요. 네네. 그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직접 나가기도 해요. 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뉴시스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국회에서 야당팀 출입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같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 격동기에 1년 반 하셨네요. 그렇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네. 아무래도 계속 당명, 당색 이런 것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지도부도 이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네. 파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정치부 좀 1년 반 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기 힘든데 이런 질문이 좀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질문 이상하죠.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네. 주제를 선별하고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들도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건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려면 맞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이슈도 빨리 바뀌는 곳이라서요. 그러니까 다른 뭐 동료 기자만 아니라 타사 기자들하고도 계속해서 사실 정보 그렇죠. 주고받아야 되고. 네, 만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국회가 벌써 몇 번 문 닫았잖아요. 네, 지금 국회 안에서도 네. 확진자들이 몇 번 발생을 해서 건물을 폐쇄하는 일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매일 아침에 하는 회의나 토론회가 화상으로 대체가 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출입 기자들도 지금 좀 번갈아 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재택근무 하셨어요? 네, 저는 한 2주 정도 재택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다녀보다가. 그렇죠. 현장에 없으니까 좀 예. 취재가 힘들더라고요. 취재도 힘들고, 뭐, 사실, 현장에서는 좀 고생했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까 좀 몸이 좀 근질근질하고. 네, 사실 그러잖아요. 몸은 네. 편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정치부에서는 이제 오찬이랑 만찬 이런 일들도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네네. 좀 재택근무하니까 좀 지장이 있긴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코너 시작할 때 제가 더 깊숙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발 더, 한층 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오늘 키워드는 마이웨이로 잡아봤는데요. 마이웨이요? 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의 마이웨이는 성공할까? 이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마이웨이는 노래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마이웨이는 좀 약간 그냥 자기 갈 길 간다. 그렇죠. 약간 예. 그래서 제가 들여다볼 네. 인물은 좀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경제민주화의 기수.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수용하겠다고 내놓으면서 네. 그간 본인이 이제 밀고 온 경제민주화 행보를 뚜렷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지난주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찬성에 가까운 답변을 해서 네네. 좀 이게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거부할 입장 아니다면 당연히 네.
네. 자, 공정경제 3법.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달 2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이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있고요. 이 내용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그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좀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김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은 보수 정당이 그동안 가지고 온 정체성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파격적인 변화라서 당 대내적으로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이 사실은 그 이른바 경제 민주화 이제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오래전부터 주창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를테면 미래통합당 그전에 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이런 쭉 어떤 후신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기업 어떤 그런 성향이 사실 높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 안에서도 사실 반대 목소리 당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사실 이전에도 김 위원장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을 법한 뭐 진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예. 위원장은 사실 보수정당 수장으로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슈들을 그동안 많이 던져왔는데요. 네네. 그 뜨거운 이슈가 됐던 기본소득 외에도 이제 호남을 직접 방문해서 사과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다거나 네네. 3040 청년 세대와 노동자, 여성 등 이제 기존 보수정당에서 금기시됐던 진보적 의제들을 선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경제 민주화 창시자인 만큼 어느 정도 예정이 됐던 행보이긴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모르게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김진 기자가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이른바 좌클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던가요? 뭐 당연하지만 좀 의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이제 당에 오래 있었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 초에 김종인 위원장이 탈보수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좀 걱정스러워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그들과 오래 함께 해온 의원들의 경우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민들로부터 당이 비호감 이미지를 좀 쌓아왔었던 부분이 있고 네. 총선 참패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이 중도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민심 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당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도 국민의힘 중진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행이다.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호응을 하기도 했지만 찬성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네. 국가와 정권의 자율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들이 많이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좀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마이웨이 계속 될까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얼마 전에 전국경제연합회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을 때에도 네. 입장 변화의 시그널을 그 이후로도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강정책에도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담은 바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과거 공약 추진을 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다 많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볼과도 같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을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제 당 내와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좀 눈길이 쏠리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더 깊게 들어갈 뉴스. 이번엔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세계 정치학으로 잡아봤습니다. 세계 정치학이요. 색깔로는 있지만 세계 정치학은 그렇죠. 자주 듣는 표현은 아닌데. 네. 자,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예. 이제 당색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좀 마지막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당초에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함께 사용하는 3원색으로 가닥을 잡고 로고와 함께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발표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18일로 예정이 되었었다가 어제인 20일로 한번 미뤄졌었는데 또다시 21일 오늘 오전까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이러다가 되겠습니까? 자꾸 연기되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예. 네, 아무래도 조율이 네. 어려운 이유는 3원색 조합에 대한 의원들의 이제 반발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색깔이고 그렇죠. 파란색은 네. 민주당을 부각시키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의견들이 좀 존재를 하고 예. 당색을 발표할 당시에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이미지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당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요. 빨강과 파랑의 경우 그래도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색깔이라 좀 익숙하지만 노란색은 조금 생소한 색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 당 스스로 이전에 아예 뭐 반대편에 있는 색깔을 왔다 갔다 하지 가지고 않았습니까? 네. 오는 셈이니까요. 네, 삼원색이 문제군요. 근데 노란색이 들어간 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네. 자, 예. 자, 그럼 어떤 당색이 그러면 뭐 이야기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비대위에서 좀 여러 가지 안들이 다시 후보로 나왔는데 노란색을 제외하고 흰색을 배경으로 넣는 안도 좀 고심 중에 있고요. 그래요? 그럼 네. 프랑스 국회인데?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서 네. 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 이런 자리에서 프랑스 국기의 색깔 조합을 좀 마음에 든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후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또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은 기존 미래통합당 색깔인 해피핑크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핑크를 당색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핑크색을 좋아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비대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혁신을 목표로 당색을 바꾸는 건데 그대로 유지하는 건 과거의 이미지를 답습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예. 지금 21대 의원들 입장에서는 해피핑크로 승리한 기억이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패배한 비율이 조금 높은 색깔인 게 아하, 사실이기도 해서 그렇군요. 비대위도 바꾸고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 기자 보기 그럼 어떤 색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디자인상으로 보면 노란색이 들어가면 아, 그래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얼마 전에 그 당명 바꿀 때에도 국민의힘 그 진통이 적지 않았어요. 당색도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동안 당색을 바꾸면서 그 효과 본 정당들 혹시 있었습니까? 뭐 당장 예. 멀리 가지 않고 15년 동안 이제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예.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당색을 빨간색으로 같이 바꿨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뒤에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체제가 출범을 했고 이때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좀 당시에는 더 진보적인 느낌이 강했고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던 파란색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노력을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당색에 힘입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열세가 예상됐던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예. 이어서 대선 승리까지 이뤄내는데 좀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의 경우에도 당색이 녹색이었죠.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총선에서 크게 활약을 했고 정치권의 녹색 돌풍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만큼 색깔과 결부되는 당의 이미지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패해왔기 때문에 이번 당색이 좀 분위기를 좌우하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색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이스 정치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